본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생기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피해, 성적 하락, 인성 변화, 불면증, 가정 불화, 왕따, 귀차니즘 등에 대해 고스트네이션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상담소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서론 빼고, 앞에 분위기 잡는 거 빼고, 약간 좀 드라이하긴 하지만, 그냥 상담소에 가도, 예, 앉으세요. 저희 커피나 녹차? 편하게 앉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럼요. 이런 절차라도 있을 텐데, 우린 그냥, 왜냐면 다들 인생 살기 힘들다니까 그냥 갑니다. 마왕 도와줘 점점점 안녕 마왕 나 좀 도와줘 점점점 귀신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왕 도와줘 안녕 마왕 나 좀 도와줘 에코 넣을 걸 그랬나요? 내가 민감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민감하다고 치자. 우리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 피우는 아저씨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청해. 이사 온 지 이제 1년 돼가는데 몇 달 전부터 하루에 2, 3일씩 담배 피우는 아저씨가 계셔. 그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든 내 알바 아니지만 문제는 나한테 피해가 온다는 거지. 우리 집은 에어컨도 없고 공기청정기도 없거든. 그래서 창문 활짝 열고 밖에 공기로 살아요. 근데 아저씨가 복도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내 방 창문을 통해서 매일 오전 중에 한 번, 특히 아침 일찍 그리고 저녁 늦게 들어와요. 물론 문을 닫지 않아도 아저씨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지는 알 수 있어. 왜냐면 우리 집 현관문이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틈새로 들어오거든.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담배 냄새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지난해부터 도진 천식 때문인지는 몰라도 담배 냄새만 맡으면 가슴이 답답해지면 숨이 가빠져. 그래 집에 들어오는 담배 연기. 아저씨가 의도적으로 안 했으니 할 말 없다 치자. 그래도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동안 왜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은 간접 흡연을 해야 하냐고. 머리부터 옷까지 구석구석 뺀 담배 냄새도 정말 싫어. 우연히 밑에 층에 사는 그 아저씨가 담배 피우는 걸 봤지. 내 개구리라서 그런가 많이 소심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다고 생각해서 아저씨에게 공손하게 정말 공손하게 말했거든. 사실 보복할까봐. 왜 요즘 방망이 들고 싸우고 그러잖아. 아무튼 아저씨가 담배 냄새가 뭐 들어가냐면 나한테 따지는데 아니 내가 무슨 지어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씨알이 안 먹혀. 지금도 냄새가 들어오는데 바람이 안 부니까 거실에는 냄새 가득하고 예전에 뉴스 보니까 산모가 윗집 담배 연기 때문에 피해보는 사례 들면서 담배 연기 증거만 잡으면 고소도 가능하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딴 복잡한 건 싫고 누구라도 좋으니까 방법 좀 알려줘. 아 간접 흡연하기 싫어. 새벽에 문 열어놓고 자다가 담배 냄새 맡으면서 깨기 싫단 말이야. 외교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이유나 설득력이나 본인의 피해나 이런 상황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저씨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외교적인 의전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외교 절차상으로 무엇을 잘못했느냐? 1. 단수밖에 시도를 하지 않았다. 한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아저씨가 못 알아먹거나 안 알아먹고 아유 무슨 담배 연기를 드러내냐로 나왔는데 딱 한 번 얘기하고 그 아저씨가 안 그러기를 바라고 있다. 세상 살기가 너무 편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아니 그 아저씨한테 저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집에 담배 연기가 들어서 여기 담배 안 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휴 아가씨 미안합니다. 나 이거 담배 연기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 몰랐네. 나 집에서 집사람이 담배를 못 피워나가지고 여기서 담배를 피웠는데 내 여긴도 그런지 몰랐는데 내가 다른 장소를 찾아보리다. 아무튼 그동안 내 담배 연기 계속 맡았으면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아저씨들 중에서 100만 명에 1명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0만 분의 1이면 우리 국장님 같은 사람이나 그러는 거니까 100만 분의 1이면 1%, 0, 1%, 0.1%, 0.01%, 0.001%, 0.000,
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아저씨가 아니었다 이거죠. 그러면 외교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협상 테이블 천막 뒤쪽에는 대포와 군대와 기병대를 배치하고 전진 돌격 대응을 갖춘 다음 외교 텐트에 앉아서는 차를 마시면서 껄껄껄껄 웃으면서 하하하하 이렇게 덕담을 하면서 이게 외교입니다. 총칼에 뒷받침 없는 외교란 허무한 것이죠. 사촌 오빠 없어요? 사촌 오빠. 아버지 어디가 계세요? 친구들 중에서 떡대 좋은 친구들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친구 와서 그 처자인의 남편인데 외국 출장이 잦아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집에 못 온다. 이걸로도 충분히 스토리 성립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2차 외교 의전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저씨. 친구 얘기입니다. 친구. 본인 말고. 아저씨. 거기 아저씨 말고 누구 있냐고. 아저씨, 거기서 담배 계속 피는데, 우리 집사람 지금 천식 있어가지고, 아저씨 담배 연기 때문에 죽겠는데, 우리 집사람 이번에 임신했거든요? 좀 딴 데 가서 펴주세요. 이 아저씨가. 그거 담배 끄고 얘기하라고. 지금 나 담배 얘기하잖아, 아저씨. 그 담배 연기 그거. 지금 그거 얘기하는데 지금 담배 손에 들고 얘기하냐고. 끄고 얘기하라고, 일단, 아저씨가. 뭐야, 아저씨, 진짜. 꺼요, 그거. 담배 연기 들어온다잖아요.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내가 아저씨 집에 들어가서 맨날 담배 피까? 이겁니다. 이러한 의전 절차를 강력하게 수행해줄 주위에 고마운 친구, 키 185cm 이상, 몸무게 95kg 이상의 친구분을 찾아내서 협조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공손하게 처음에 그 간접 흡연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고 있는 거. 너무나 당연히 그쪽 아저씨가 다른 담배 피는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만은 요즘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집안에서 담배 못 피거든요. 멀쩡한 자기 집안에서 담배 못 피고 남의 집 처자네 집안에다가 담배 연기 뿌려놓고 있잖아요. 그 베란다에 가가지고 피는 것도 또 집에서 부인이 베란다에서도 피지 말라고. 베란다에서도 연기 들어온다고. 사실 베란다에서 펴도 연기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베란다에 담배 연기가 꽉 차면 그것도 진짜 짜증나거든요. 나가서 피고 오라고. 그러면 옛날에 당당하던 그 흡연자, 옛날에 당당하던 그 남자 흡연자들 승질은 남아있는데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 피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어디 처자가 나와가지고서 뭐라고. 저도 그렇거든요. 집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안 피우다가 결혼한 이후에 요즘에는 자기 전에 담배를 한 대 딱 땡기고 자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좀 우리 마누라 눈치를 보면서 뻘뻘뻘뻘 담배하고 라이터 하나 이렇게 집어가지고 뻘뻘뻘 그야말로 뻘뻘뻘뻘 이렇게 넣어가지고 복도에서 이렇게 핀다? 근데 옆집 보면 창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옆집에서 항의가 왔으면 저는 진짜 서럽다. 그래서 담배를 안 피는가 아니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1층 현관 통해가지고서 그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그 길에서 피든가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담배 피는 게 죄악시되다 보니 길에서 담배를 펴도 이렇게 길에서 담배 피다 사람이 이렇게 딱 오면 각도를 돌리게 돼요. 돌려가지고 저쪽으로 연기를 뿜게 돼요. 미안하니까. 멀쩡히 길 걷고 있는데 어떤 놈이 옆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가 담배 연기가 자기 얼굴로 확 와봐요. 기분 얼마나 나쁘겠나. 그래서 좀 그렇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아저씨가 저 같은 아저씨가 아닌 모양이네요. 어떡하겠어요. 무력을 동반한 외교. 그 다음에 상대방의 그 허점을 찌르는, 그리고 양심을 자극하는 천식의 임신이래. 그랬더니 5개월 뒤에 봤는데 배 안 부른 거지.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95kg 등장해야죠. 그 다음에 멱살 잡는 거죠, 바로. 유산했다, 왜?
우리 집사람 애 잃어버리고 지금 완전 지금 스트레스 받아 죽으려고 그러는데 아직 지금 뭐라 그러지? 계속 왔다 갔다 95km 작전. 네, 괜찮습니다. 95km면 웬만하면 185에 95면 대충 될걸? 무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파트에서 산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죠? 예. 원칙대로 따라야죠. 복도에서 담배를 폈어도 공용 구간 아닙니까? 공용 구간. 개인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담배 피면 안 되지. 위층 소음 때문에 집이 지옥 같아. 마왕 안녕. 가정폭력이나 체벌 문제에 비하면 내 고민은 시시할 거야. 생명에 위협이 걸린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도 제발 도와줘. 위층의 발 진동 소리에 밤낮 없이 시달리고 있어. 몇 번이나 올라와서 발소리 좀 조심해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나보고 예민하다. 녹음해서 가지고 와라. 나갔다 방금 왔다. 이런 말만 듣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올라가서 말한 날은 조용하지만 다음 날은 복수를 하더라고. 아이들은 없고 5, 60대 부부와 30대로 보이는 딸 이렇게 어른 셋이 사는데 어디서 애들을 데려와서 하루 종일 뛰어놀게 하는 거야. 한번 잠들면 업어가도 모르는 타입인데 발소리가 어찌나 큰지 잠에서 깬 적이 여러 날이고 낮에 무슨 일을 집중해서 하다가도 쿵소리에 깜짝 놀라는 것도 다반사야. 정말 집이 지옥 같아. 참으라거나 밖에 나가 있으라거나 이사 가라는 말은 하지 말아줘. 참을 만큼 참았고 밖에 나가서 시간 때우기도 해봤는데 별 도움이 안 됐고 게다가 처음으로 장만한 우리 집인데다가 이사 갈 돈도 없어. 환경분쟁위원회에 상담도 해봤는데 피해 보상금도 정해야 하고 소음 측정 시 58데시벨인가 그 정도 안 나오면 오히려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야. 게다가 신청해봤자 건설업체 부실공사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송으로 가야 해결이 난다나? 그리고 누구나 다 생활소음 겪으면서 사니까 그냥 참으라고 살라고 조언해주는데 난 보상금 받을 생각도 없고 그저 윗집 발 진동 소리만 안 들리면 좋겠어. 무슨 방법이 없을까? 마왕 제발 도와줘. 저는 제가 이 경우에 가해자였던 경우도 있고 피해자인 경우도 있어서 좀 양쪽 다 입장을 생각하려고 하는 쪽이에요. 제 발소리 때문에 아랫집에서 쫓아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윗집 애들 때문에 제가 좀 괴로운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양쪽 경우를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윗집에 제가 살 때는 정말 미치겠더만요. 그러니까 밤에 화장실을 가는데 밤에 화장실 갈 때 슬리퍼 소리가 들린다며 항의를 하니까 이건 사람이 숨을 안 쉬고는 살 수가 없는데 이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드럼을 친다는 거예요. 그 아랫집 아주머니가 모르시는 거죠. 드럼 소리가 얼마나 큰지. 실제 드럼을 넣고 갖다 쳤다가는 빡! 이 한 소리면 동 건물 전체가 날아가요. 드럼 소리가 얼마나 큰데. 그래가지고 밑에 집 아저씨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집을 수색했어요. 우리 집 방문하고를 다 열어보고 드럼 안 숨겨놨나. 그래가지고 제가 아저씨한테 이렇게 들려드렸어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를 들려드리고 요 정도 음악 소리가 밑에서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나는 이 이상 볼륨을 듣질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라 귀가 목숨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볼륨으로 귀를 들으면 귀에 이상이 가서 이 이상은 나는 듣지를 못한다고. 그 아저씨는 신사였어요. 타협이 잘 됐죠. 그런데 그 아줌마 결정적으로 걸린 거죠. 우리 집에 살던 그 떡거머리 총각 녀석들, 그러니까 저 장가기 전에 우리 넥스트 집단 지방공연 가서 집이 일주일이 비었는데 우리 부모님 집으로 전화가 온 거야. 지금 대개 아들이 위층에서 날뛰고 있으니 빨리 어떻게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황당해가지고서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집에. 그래서 윗집에 귀신들이 날뛰냐고.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뭐 태도 돌변한 우리 엄마, 아랫집 아줌마를 막 까대기 시작했는데 소리가 윗집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 부실공사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옆집 소리 어디서 소리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소음 측정기 사셔가지고 58데시벨 분명히 측정하시고 소송 들어가시고요. 그러는 한편 귀마개를 하나 장만하세요. 답 없습니다, 이거. 이거 답이 없는 건데 그리고 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예민해지다 보면 강박관념이 걸려서 윗집 딴에는 그냥 좀 신경 안 쓰고 사는 거고 좀 무심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애들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놀러 와가지고 뛰어노는데 그거 말릴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일부러 복수하려고 저런다. 마음이 글로 가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가자고. 예. 그런데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고민이면서도 정말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난 보상금 받을 생각도 없고 그저 윗집 발 진동 소리만 안 들리면 좋겠다. 아직까지 견딜만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보상금이 보상금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금이 나와야 될 정도면 분명히 윗집에서 아랫집에다가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런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송에서 이긴다는 게. 근데 뭐 소송까지는 됐는데 그냥 저 소리만 안 들었으면 좋겠다. 아직 충분히 견디실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귀마개를 하십시오. 귀마개를. 성형수술은 나쁜 거야? 거두절미하고 나는 지금 쌍꺼풀 수술을 생각하고 있어. 솔직히 나는 지금 내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특히 눈. 이건 내 스스로 위안일지 모르겠지만 나의 눈은 정말 작어. 정말 졸립다. 피곤해 보인다. 기분 나빠하는 표정이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듣지. 그게 내 스스로의 왜 위안이 되는 거죠? 문맥의 앞뒤가 안 맞는데요. 고민 상담할 때는 최대한 저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므로 앞뒤 문장 맞게 써주세요. 나의 심각하게 작은 눈은 언젠서부턴가 내 컴플렉스가 되었고 여지껏 내 스스로 이성관계도 원활하지 않은 걸 내 외모로 돌리게 돼. 그래서 결국 난 이번 여름 쌍꺼풀 수술을 할 계획 중이야. 하지만 뭐 이런 말들 있잖아. 성형수술할 돈으로 세상을 돌며 견문을 넓혀라라든지. 내가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짓일까? 그리고 솔직히 여지껏 살면서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생각은 부정적이었어. 이런 것에 대해 내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고 다른 것에 돈을 쓰지 않고 그 돈을 성형수술에 쓴다는 거 그건 나쁜 일인 걸까?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볼 때 내가 한 성형수술이 잘 돼서 사람들도 나를 좀 더 활기차게 봐주고 나도 자신감도 얻는다면 나의 컴플렉스를 사라지게 한다면 성형수술이라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최종 결론은 결국 내가 하는 거겠지. 하지만 난 마음 생각도 듣고 싶어. 마음 어떻게 생각해? 나 눈 수술을 하고 내 스스로에게 당당해질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사세요? 수술이 뭐가 어때서요? 더군다나 컴플렉스를 가질 정도의 눈 사이즈를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아니 그게 세상을 돌면서 성형수술할 돈으로 세상을 돌면서 견문을 넓혀라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건 자기가 그런 입장이 아니라서 그런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낭비처럼 보이는 돈도 어떤 사람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돈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번 돈으로 나이 30살 넘어서 유학 갔지만 제가 나이트 돌아다니면서 술값 안 썼으면 그거보다 한 3년 전에 유학을 갈 수 있었어요. 저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20대 때 제가 나이트 가서 썼던 돈 아깝다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안 그래요. 친구들보다 먼저 일찍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 친구들 불러서 술값 계산은 늘 제 몫이었어요.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친구들이 이것들이 이제 나이 좀 먹고 이제 직급도 높아졌다며 지들이 저한테 술을 사네요. 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없어요. 누군간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저는 그럼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 뭐래 그러냐고. 나한테 불우이웃은 청춘인 내 친구들이 이 불만에 가득 차서 힘들어서 사회생활하고 있는 괴로워하는 내 친구들 그리고 형 정말 이따위로 나 음악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 후배들이 불우이웃이었고 난 걔네들한테 술 샀다고. 그리고 내가 불우이웃한테 돈 줬는지 안 줬는지 당신이 알아? 내가 나이트에 가서 쓴 돈밖에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자기 돈을 세상에다가 어떻게 쓰는 쓰임새는 자기한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성형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바꾸면 되잖아요. 우리 고수의 특징 뭡니까? 지 편한 대로 생각 바꾸는 거잖아요. 성형수술을 평소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자신의 작은 눈이 컴플렉스가 되다 보니 그 성형수술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생각도 바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세상의 견문을 넓혀라.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되게 폭력적인 얘기예요. 자기 뭔데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성형수술할 돈으로, 아니, 세상 견문 넓힐 돈으로 성형수술한 다음에 인터넷에 앉아서 견문 넓히면 되지. 지 맘이지. 남궁현이 그랬단 말이야? 정말? 아, 미니가 그러는데 남궁현이 그런 말을 했대요. 성형수술할 돈으로 세상을 돌면서 견문을 넓혀라. 말하고 나니까 남궁현 씹은 것 같은 비연하네. 형은 애시당초에 견적이 안 나오는 거잖아. 당당하세요. 당신이 훔친 돈이 아니고 당신이 번 돈으로 당신 눈 하나 못 치겠다는데 뭘 그리 세상 눈치를 봐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걸 고민할 시간에 의사하고 어떤 방향으로 수술을 할지에 대해서 상담 잘 하시라고. 예? 가볍게 찝기만 할 건지, 그 뒷꼬리도 좀 틀 건지, 앞꼬리 틀 건지, 예? 수술한 결과 어떻게 나올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사진 보여달라 그러세요. 보여주니까. 그거 하시고, 수술 잘 하시고 수술 잘 되세요. 아, 거기다가 얼굴에 칼 대는 건데요. 수술 잘 돼야 돼요. 조심하세요. 네. 눈 커지시면 저한테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성형수술이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네요. 돈 많이 벌어서 세상 견문도 넓히고 성형수술도 하고 불우이웃도 도우라고. 그렇죠? 그리고 성형수술을 하면 세상 견문을 넓힐 돈이 없어진다라는 것도 논리가 말이 안 돼. 연영 미안해. 마왕 온몸에 털이 자라고 있어. 심각해. 온몸에 털이 하나도 안 자라는 것보다는 덜 심각한 것 같은데요. 몸 전체에 털이 하나도 안 자라는 것보다는 덜 심각하지 않습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털이 있었어. 눈썹 쪽에. 눈썹은 상관이 없어. 어렸을 땐 머리에 머리카락도 빽빽하게 수치만 나는데 커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보다 빽빽하진 않지. 근데 머리카락이 났으면 좋았을 털이 이제 온몸에 번지고 있어. 나 좀 도와줘. 분명 3월달까지만 해도 적절한 나이대에 털을 가지고 있었지. 4월 중순쯤 되니까 손등에까지 털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발목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위로. 무릎은 말할 것도 없고 손등에서부터 등까지 조그만 게 다 이어져 있어. 원래 등에는 털이 없었어. 그런데 배꼽 쪽에도 약간씩 잔털이 안 보일 듯 났어. 일자로. 내가 진화가 덜 될 걸까? 어떡하지? 이제 점점 길이가 길어지고 있어. 난 두려워. 진짜 이 속도로 가다간 이번 겨울 때 코트가 필요 없어질지 몰라.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걸까? 갑자기 왜 이렇게 안 나는 곳까지 났지? 내가 뭘 잘못 먹을 걸까? 엄마가 주는 정체 모를 약을 덥석덥석 받아 먹었는데 그것 때문일까? 자라 뭐 어쩌고 그러던데. 더 이상 털 좀 안 자랐으면 좋겠어.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가고 싶어. 털이 많다 하지만 이 백인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백인들 온몸에 털 한번 난 거 보면 아니 어떻게 맨살이 없니 맨살이 응? 넌 손바닥에도 털 나니? 이러고 싶은 애도 있어요. 걔네들 중에서는. 이 정도면은 뭐 배꼽 부위하고 그쪽으로 잔털이 일자로 나고 그런다. 정상입니다. 털이 좀 다소 많은 쪽에 속하는 그런 분인데요. 서양 친구들 보면은 등에도 털 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냥 내비두는 거, 그리고 옷으로 잘 가리는 거. 옷으로 잘 가리고 그 다음에 수염이나 눈썹이나 이런 쪽만 잘 다듬어서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고, 손등의 털은 테이프 같은 걸로 붙여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쫙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레이저 제모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구 제모술이라고 해서요, 영구 제모 크림, 영구 제모 레이저 이런 시술을 통해서 털들이 안 나도록 하는 그런 시술이 있습니다. 뭐 털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 되고 괴로울 정도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혹은 동물원에서 그 동물원 경비 아저씨한테 우리에서 탈출했다 저놈 잡아라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심각하다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정말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거두절미하고 얘기할게. 지금 성격 때문에 회사까지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어. 그냥 보통의 직장이라면 내성적인 나의 성격이 뭐 정말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말이지. 태클은 반사. 난 근데 사진을 찍고 있어. 그것도 인물 사진을. 인터뷰 사진 찍는데 막상 사진을 찍는 건 재밌고 좋아. 근데 내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힘들어.
오늘만 해도 내일 취재 갈 기자하고 우리 실장님이 통화하는 걸 듣고 있자니 내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 같이 취재 가기가 좀 그렇다는 거야. 다른 사람 보내주면 안 되냐는 뭐 그런 식이지. 물론 나 아직 사진 찍은 지 얼마 안 돼요. 사진도 잘 못 찍지만 말이야. 실장님이 통화 끝나고 나한테 그러시더라. 내가 너무 내성적이라서 취재원들을 리드하면서 사진을 못 찍는다고. 그 잡지사 기자들이 다 그 얘기한다고. 어떻게 할 거냐는데 나 진짜 어떻게 하지? 인물 사진이 나랑은 안 맞는 걸까? 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격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사진을 그만둬야 할까? 그것도 그렇고 성격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또 있지. 우리 실장님 B형 남자, 난 A형 여자, 혈액형 믿진 않지만 성격상으로도 실장님은 속에 담아두지 않고 말하는 스타일이고 난 말이 별로 없고 속으로 생각하는 스타일이야. 같이 일한 지 7개월 됐는데 실장님과의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아.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생각 중이야. 너무 힘들다. 이전에 건축하고 싶은데 성격이 소극적이다 라는 사람의 상담 들었어. 뭐 조용조용 얘기하면서도 다 할 수 있다지만 사진도 그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인물 사진 계속 찍을 수 있을까? 아무리 내성적이고 그래도 사진만 잘 찍으면 되는 건가? 망이 상담 좀 해줘. 성격 때문에 일의 진행이 힘들어져서 문제가 생긴 것이지 성격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십에도 여러 가지 리더십의 타입이 있고 일을 진행하는 성격도 자신의 특성에 맞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활달하지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지금 이 R양의 고민과는 반대로 쟤 진짜 시끄럽고 실장님 그리고 걔 같이 보내면은요 사진이나 열심히 찍으면 되지 취재원분들한테 별의 별 얘기 다 물어보고 무슨 한마디 나올 때마다 철렁철렁이 죽겠어요. 이런 성격도 역시 같이 일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 취재원들을 리드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조용하지만 그렇지만 취재원들을 리드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사진 찍는 분들, 기자분들 참 많이 만나보지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짜증이 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저분하고 인터뷰했던 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없던 스케줄로 거절하겠다. 잡지 실지 마라. 이런 경우가 평생 딱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성적인 분이 아니라 오바인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악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인터뷰어가 무엇이고 인터뷰이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초짜 기자분이시죠. 와가지고 할 말, 못할 말, 아티스트한테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사람이 할 말 가려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활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싫은 거죠. 오히려 내성적인 사람들은 정중하고 조용조용한 태도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무기를 살려서 자기의 스타일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뭐 그 성격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성격으로 일할 수 있는 스타일을 못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사회생활 초년병이시고 오래 일을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포기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공개방송에서 제 후배 가수가 출연을 했는데 그게 머리칼 나고 방송 출연하는 첫 무대였습니다. 그 친구한테. 그 전에는 우연히 발탁이 돼서 스튜디오에서 노래라는 걸 처음 불러봤고요. 다른 사람들을 앞에 놓고 노래 부르는 게 처음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명색이 그래도 데뷔했으니까 가수인데 말이죠. 노래 전주가 딱 시작하고 나서 노래를 딱 부를 때 확 뒤로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멍하죠. 뒤쪽에서 제가 MC인데 DJ인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쪽을 보고 노래 불러야 될 애가 뒤로 확 돌더니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이제 프로듀서가 다시 이제 노래를 틀었습니다. 전주를. 노래를 딱 할 때가 되는데 또 뒤로 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뒤편으로 조용히 그 친구를 데리고 나가서 야, 군인이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총 맞아 죽고 수류탄 맞아 죽고 그러는 거는 그건 창피한 일이 아닌데 뒤로 돌아서가지고 총뿌리를 돌린다라는 거는 네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서 뒤로 돌아선다는 건 문제가 있다.
삑사리가 나도 좋고 가사를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엉망진창이 돼도 불러. 그러면 너 오늘 방송에서 내가 빼줄게. 너 오늘 방송에서 안 나온 걸로 내가 프로듀서한테 얘기해서 나머지 시간은 내가 농담으로 때우든지 어떤지 하고 너 노래 안 나가게 내가 너 빼줄게. 뒤로 돌아서지 맘마. 이래가지고 노래를 했거든요. 부들부들 떨면서 뭐 음정박자 엄청 나면서 노래 했는데 어쩌지 방송 나갔어요. 오늘날 그 친구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명 DJ에다가 유명 가수의 배우도 하고 그 친구의 이 썰 한 번 멘트 터지기 시작하면 보통 2시간인데 사람들 혼을 뺀다니까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근데 그 친구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성격의 사람이 또 있는데 접니다. 뭐야 미니 너 그 무시하는 표정은. 지금 깔깔깔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로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할 때는 마음속으로 할 말을 정해놓고 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하나 둘 셋 저기요. 예? 아니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멘트가 날라다니는데 낯선 사람한테 얘기를 못하겠는 거야. 특히 여자한테 죽어도 얘기 못하겠고 성격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회생활이라고 하죠.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요.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활달해질 필요는 없다. 내성적이라면 그 특성을 살려서 조용조용하고 조심스럽고 정중하고 그러나 할 말은 하는 그러한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라 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It's not what you thought when you first. 친구의 소개로 뒤늦게 마왕의 고스 팬이 됐지 뭐야. 늦게서야 팬이 돼서 참 안타깝지만 군대를 앞에 둔 담담한 나의 새벽에 고스 사람들 얘기가 수면제가 됐어. 뭐 오해가 할 수 있겠지만 다 듣고 난 뒤에 약효가 싹 오는 수면제니 불면증인 나에게 말이야. 뭐 이것도 6일 남았네. 군대라는 게 완전 헤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기분 좋게 완전 산뜻한 마음으로 갈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남자들 마음이니까 뭐. 군대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없을까? 나의 기준에서보단 마왕의 생각을 듣고 싶어. 이 글을 읽어보는 고스 형들도 그냥 자기 경험이든 뭐든 동생에게 몇 마디 부탁해. 그냥 가요. 하긴 몰래 6일 남았는데. 그냥 가요. 가라고요 그냥. 친구들하고 술 먹고 실컷 노세요. 놀 거 놀고 많은 남자들이 그러하듯이 술 취해서 알딸딸한 상태로 훈련소 들어갈 때까지 친구들하고 놀고 그 유쾌한 청춘의 밤을 보내면서 군대 가기 전에 그 기분 참 묘합니다. 저는 그거를 사실 절실하게 못 느껴봤는데 왜냐하면 저는 군대 면제 받으러 도장 받으러 갔다가 군대 들어간 케이스거든요. 아니 뭐 굳이 군대를 죽어도 안 가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결과가 군대를 못 간다는데요 뭐. 그래가지고 나는 군대 못 가는구나. 뭐 솔직히 얘기하면 연예인 생활을 위해서는 잘 됐구나 싶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좀 창피하다. 특히 그때는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결혼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장가 갈 때 장인어른 되실 분이나 이런 분들이 저거 군대도 못 가는 그따위 저 몸뚱아리를 가지고 어디를 우리 집에 장가를 오냐고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해야 되나. 좀 뭐 이런 왔다 갔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 긴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삑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기 전날에도 저는 제가 군대 간다고 몰랐으니까 그냥 갔거든요. 똑같아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정말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훈련소에 있는 게 나오면 다 그러잖아요. 벌써 나왔어? 진짜? 야, 세월 빨리 간다. 그러면 서운한 표정 짓죠. 군대 막상 갔던 사람 자기는 엄청 길었거든.
첫 휴가에서는 엄마가 굴비 튀기고 난리 나지. 두 번째 휴가에서는 돼지 불고기. 세 번째 휴가에서는 컵라면. 네 번째 휴가에서는 쪽지만 남아있고 엄마 나간다.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라. 그래서 아버지 말. 아, 요즘에 대한민국 군대는 뭔 놈의 군대가 애들 이렇게 자주 밖에 내보내. 군대 가기 전에 특별히 뭐 친척들한테 인사 다닌다 됐어요. 하지 마세요. 막 살짝 급한데 도와줄래요? 아빠 아이디를 빌려서 쓸게. 난 악마고 고스를 들은 중3 학생이야. 처음 글을 올리는 게 하필이면 미심쩍은 상담소네. 몇 개월 전부터지. 내겐 좀 많이 나쁜 버릇이 있어. 중3이어서 고등학교 결정에 미친 듯이 정신이 곤두서 있는 나는 부모님하고 너무 자주 싸우고 있어.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를 못 가게 하고 있거든. 난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어서 디자인고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너무 터무니없이 애니고를 가라네. 같은 그림을 배우는 거면 그쪽으로 가라고. 아니면 그곳에 있는 영상 관련 학과를 가라고. 그런 충돌이 몇 달째 계속되니까 난 열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필통 속에 커터칼이나 눈썹 칼로 손목을 그어서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그러니까 피부 밖으로 보이는 혈관을 따라서 피가 좀 나면 휴지로 닦고 다른 자리를 또 긋고, 근데 그 피가 난 자리가 시원하고 그러면서 정신이 다른 쪽으로 쏠려서 마음이 좀 더 가벼워져. 이거 안 좋은 거라는 거 알거든. 애들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내가 담배나 술로 시선을 돌리려 그랬는데 술은 소주 2잔에 맛이 가고 맥주도 못하고 담배하면 목소리가 맛이 가고 어쩔 수 없이 칼만 하는 거야. 손목에 있는 상처 보면 왜 했지 싶은데 막상 또 스트레스 받으면 칼부터 찾아서 손목부터 그어. 내가 생각해도 난 사이코 같아. 이거 어찌해야 돼? 마무리는 우리 착한 마왕 오빠가 해주세요. 작은 악마는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슬퍼서 죽을 것 같으니까 도와줘.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90%가 정신병리학적으로 볼 때는 정신병자로 분류가 된대요. 누구나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해 쪽으로 들어선다 하는 것은 큰 문제예요. 근데 인간이 참 묘해서 자해를 통해서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측면이 진짜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잃는 게 더 크거든요. 근데 지금 자신을 자해하고 괴롭힘으로 해서 얻어지는 그 약간의 터질 것 같은 머릿속에서의 압력이 빠져나가는 그 느낌, 그거에 지금 의존하기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게 마약 같은 효과를 발휘해버려요. 그리고 정말 좋지가 않아요. 사실 이 몸 안에서 피를 빼냄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은 많이 써요. 단지 그렇게 커터칼로 손목을 긋는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침 같은 걸로 사혈한다 그러죠. 손끝 같은 데를 따고 체했을 때도 피 내가지고 따고 그러잖아요. 속이 잔뜩 체해가지고서 급체해가지고서 막 난리가 났을 때 손가락 끝을 따서 피를 내는 거는 자해 행위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정신이 급체가 돼서 난리가 났을 때 손목을 커터칼로 그어서 피나는 걸로 위안을 삼는다 그러면 그건 자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파괴시킬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뭐 무슨 CF같이 되는데 나는 소중하니까 이 세상 자기 없으면 일단 끝나는 건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소중히 다뤄주지 않으면 남이 소중하게 다뤄주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자주 싸우고 있어도요,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그래도 부모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뚝뚝 뜨거운 눈물 흐르고 사람들한테 당하고 배신당하고 뭐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부모님하고 지금 디자인고를 간다, 애니고를 간다 의견이 안 맞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부모님이 지금 적은 아니거든요. 일단 자신을 자해하는 행위는 그만두세요. 점점 더 문제를 크게 만들 뿐이고, 그리고 그렇게 일시적인 자해에 의존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중독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커터 칼이나 눈썹 칼 같은 물건들을 안 보이는 데다 치워 놓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아예 버리시든가. 이러지 말자라는 결심이 섰다면 그 결심이 섰을 때 주위에 그런 물건들을 일단 다 치워 놓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해를 함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푸느니 차라리 크게 소리를 지르고 동네방네 난리치면서 소리 지르고 동네나 한 바퀴 뛰어다니고 피를 뺨으로 해서 자기가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된다면 피하고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게 땀이에요. 땀을 흘려서 발산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손목을 일단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되는 것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먼저 보여주세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떤 결과를 딸내미한테 미치는지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모르고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자녀의 진로를 부모가 강압적으로 지금 억지로 의사에 반해서 정하려고 할 때 자녀한테 얼마나 타격이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세요. 근데 사람 정신은 이렇게 사람 몸을 쪼갠다고 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당신의 손목에 있는 상처가 바로 당신의 그 증거거든요. 뭐 물론 부모님 보여주고 협박하려고 그런 거 아니지만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해하는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전문의하고의 상담이 지금 굉장히 빨리 간절히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좋지 않아요. 자, 다음 분이에요. 잠이 안 온다. 나 아빠가 된대. 그런데 거기에 얽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일단 난 졸업 후에도 집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국내에서 그다지 자리 잡기 힘든 안경광학과 학생이야. 대학 3학년생이라 경제력이 전혀 없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 연락한 지는 6개월이고 사귄 지는 한 달 정도. 그리고 누나랑 나랑은 4살 차이야. 누나가 너무 착하고 순박해 보여서 만났어. 근데 한 달 전쯤에 같이 간 태국 여행에서 일이 생겼지. 여행사가 우리를 신혼부부를 알고 더블 침대방을 잡아준 실수가 나에겐 동기가 되었달까. 그리고 집에선 아직 누나의 임신도 누나와 내가 만나는 것도 몰라. 누나 이야기는 했었지만 집에서 엄마가 나이 많은 사람 만나는 것에 심하게 반대하시더라. 무슨 할머니를 만나냐는 식으로 말이야. 절대 안 된다고 팔딱 뛰시더라고. 그래서 누나랑은 동호회에서 만난 누나 동생 사이인 줄만 알아. 말은 할 거지만 말하기 너무 무섭다. 내가 지금 가장 두려운 건 집에 말해야 된다는 거야. 누나는 7, 9년생인데 그동안 벌어둔 것도 없고 이혼한 부모님과 엄청나게 치료해야 된 치아 상태에 약간의 카드빚까지 있어. 키도 작고 눈에 잔주름도 있고. 난 상관이 없어. 근데 부모님이 싫어할 만한 걸 다 갖춘 거지. 난 집에서 일종의 보여주기식 아들이야. 그러니까 대외 홍보용 아들이라는 거 있잖아. 공부도 잘해야 하고 잘생겨야 하고 키도 커야 하고 기타 등등 자랑할 거리가 많아야 하나 봐. 그러다 보니 결혼에 대한 기대치도 엄청나. 엄마 아빠가 원하는 조건을 다 합치면 몸매는 슈퍼모델급의 서울대급의 브레인과 잘나가는 탤런트급 외모의 갑부집 외동딸 정도를 바라고 계셔.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흔하게 불리우는 잘나가는 결혼 상대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시지. 개인적으로 내 생각으로는 사회에서 말하는 결혼에 적합하다는 조건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 따지는 건 이혼율만 부추기는 것 같아.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본론으로 돌아오면 지금 날 괴롭히는 3가지는 일단 첫째로 집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모르겠어. 둘째는 집에서 만약 외아들인데도 불구하거나 쫓겨나거나 하면 나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한 원조, 가령 등록금이나 개업을 위한 비용도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가족 부양을 위해 당장 기술도 변변한 자격증도 없으니 내 앞날은 그동안에 순탄했던 상황에서 완전 역행하겠지. 호주 유학 가서 안경집 사장을 하고 싶었는데 한 20년 후에 내 모습이 일전에 내가 알바하면서 보았던 3D 업종의 노동자로 힘들게 살던 아저씨 모습과 겹쳐지니까 무엇이 옳은지도 헷갈릴 지경이야. 그리고 3번째로는 나이가 이제 24살인데 너무 서둘러진 것 같아서 나 누나 너무 좋아. 그런데도 왠지 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 왠지 모르겠어. 사랑하긴 하는데 너무 갑자기 아기라니 무서울 정도야. 난 아직 결혼도 아빠가 될 준비도 안 돼 있어. 내가 꼬마나 다름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야. 누나는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해서 나랑 결혼해도 좋다는데 우리 집에서 그런 누나의 모습을 알게 되면 돈이랑 아들 보고 접근한 꽃뱀 정도로 생각했지. 우리 엄마는 정신병도 있으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에 나오는 과대망상 비슷한 거 있잖아. 농담이 아니라 15년 가까이 약 없이 못 사신 분인데 누나를 보고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 감도 안 와. 가령 누나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부모님과 나까지 모두 죽이고 돈을 챙길 심산이다라는 식으로까지 생각하시고도 남을 뿐이야. 나도 누나 말처럼 낙태가 얼마나 여자에게 상처가 되는지 또는 보육원 등의 아기를 버리는 짓이 얼마나 가슴 아픈 건지 잘 알고 있어. 그리고 싶지 않은데 당장 진짜 어른이 돼야 하잖아. 결혼만으로 버거운데 2달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어쩌면 2달 후에 유부남의 예비 아빠의 직장도 구해야 할 거고
부양할 가족까지 생기는 거 아니야. 막 나 정말 잠이 안 온다. 내일 엄마가 그라탕이 먹고 싶다는데 몰래 누나를 불러서 같이 갈 거야. 말은 아직 안 할 거야. 직접 보시고도 그 정도로 싫어하는지 볼 생각이야. 정말 무서워서 잠도 안 온다. 나에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천할 용기는 있는데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갈 각오도 있는데 솔직히 집에 돈도 좀 있고 내가 힘들게 정해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집에 돈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아무 미련도 없는 집구석에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 걸 자존심 꾸기고 성질 죽이면서 숨도 한번 크게 못 쉬고 홍보용 외아들 노릇으로 여기까지 버텼고 조금만 더 하면 나도 독립해서 폼나게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당장 내가 입만 뻥끗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사랑하는 누나나 혹은 내 자식이라도 원망할 것만 같아서 내 인생이 원망과 노동으로 찌들어 버릴 것 같아서 겁나. 욕먹어도 싸긴 한데 부모님한테 뭐라고 해야 할까? 누나를 집에서 좋아하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속도 위반이어도 축복받는 사이고 싶어. 마음 도와줘. 내 주변에 이런 경우는 없는 데다 힘들다 보니 믿을 건 수년간 방송으로 함께한 마음뿐이더라. 마음 생각 듣고 싶어서 글을 쓴 거니까 꼭 답변해 주길 바라는 바야. 그럼 결혼생활 행복 가득하시기를. 이 사연 가운데서 문장에 오류가 있군요. 나에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천할 용기는 있는데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각오는 있는데 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실천할 용기도 없고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이겨나갈 각오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왜 이런 엉뚱한 문장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우리 상담소에서는요, 이 좀 놀아본 오빠의 미심쩍은 재판소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하거나 여러분들을 단죄하거나 재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같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판하거나 비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비겁하세요. 그리고 24살 먹을 나이에 지금 비겁하면 앞으로 비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안전한 상황이 와서 안 비겁할 수는 있어도 다시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행동하실 거예요. 그 말뜻은 뭐냐면 지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자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의지도 의사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마냥 잘 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누나가 너무 좋은데 사랑하는데 그런데도 그 누나보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오류죠, 오류. 이것도. 사랑이라는 거는 나중에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도 사랑할 당시에는 이 사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그거 아니에요. 괴롭히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집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모르겠어.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집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털어놓고 났을 때 살벌한 최악의 반응이 왔을 수도 있고 최고의 반응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이지만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야 애가 생겼다니 어떡하겠냐 하는 수 없지. 그러면서 그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보다는 손자를 보게 된다라는 기쁨에 의외로 어머니 아버지가 동요하시는, 왜냐면 귀하게 생각한 아들이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 당신은 누구한테 가장 부끄러우시겠어요? 이 아이가 태어난다면 가장 부끄러워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당신 어머니 아버지도 아니고, 그리고 애를 낳아서 기르고 결혼해도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누나도 아니고요. 이 애 얼굴 못 쳐다볼 사람은 아이 아빠인 당신이에요. 집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왜 생각해요? 집에서 강목 들고서 다리몽댕이 부러뜨리면 맞는 수밖에 없는 거고, 집에서 환영해주면 그것만큼 고마운 일이 없는 거지만 어떡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아직 본인이 애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그 점은 현명하시네요. 그걸 알고 계시니.
두 번째는 외아들인데도 쫓겨나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집에서의 원조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이,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나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버릴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애 같은 건데요. 어른이면은요, 이 상황을 현명하게 타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애를 낳는 쪽으로 간다면,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집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아들이자, 왜냐면, 내 아이이자,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의 손자니까. 남이야? 엄마 아빠 손자야. 이걸로도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공격할 거리는 많거든요. 좀 사악한 얘기입니다만. 세 번째로는 나이가 24살인데 너무 서둘러진 것 같다. 그런 생각 들면 결혼 못해요. 물론 1%의 미련은 남았을 때 하는 게 결혼이라지만 저는 1%도 안 남았을 때 결혼했거든요. 더 이상은 못 놀겠고 세상에 논다는 노는 건 다 놀아봤고 나 이제 결혼해야지. 나는 뭐 도저히 뭐 아무런 후회 없다 이럴 때 저는 결혼했거든요. 그렇다면 아기가 개월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낙태 수술에 대한 위험 부담과 몸에 대한 충격은 커지는데 책임 못 지겠다라고 생각하면 항복하세요. 항복하시고 그리고 그게 그 탄생한 생명이 결코 사랑받을 수 없고 그 아이의 부모인 그 두 사람이 전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친척들과 관련자들이 싸그리 불행해진다면 지울 수도 있겠죠. 근데 낳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한번 탁 그냥 마음을 쪼이고 있는 그 끈을 한번 탁 풀어보실래요? 에라 모르겠다라고 입 밖으로 한번 뱉어보세요. 에라 모르겠다. 어쩌라고. 내가 엄마 아버지 자식이고 이렇게 생긴 애가 우리 엄마 아버지 손자인데 뭐 어떡할 거야. 해보라고. 안 되면 누나랑 나랑 도망가서 1년 뒤에 애기 낳아가지고 안고 집에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보자마자 땅바닥에 떼기를 쳐? 못해요 절대.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지금 방법은 많아요. 그런데 K군 저한테 그걸 좀 얘기를 해보세요. 그 누나랑 잘 돼서 아기를 낳고 결혼을 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없던 일로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 누나랑 결혼하자니 더 좋은 상대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애 낳아가지고 이게 내 인생의 장래에 부담이 돼가지고 짐 돼가지고 내 인생 실패할 것 같고 뭐예요 지금.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먼저 결정을 한 이후에야 자 그렇다면 가려면 이렇게 가십시오. 안 가려면 이렇게 가십시오. 라고 뭐가 나오는 거지. 본인이 결정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거 아무도 못 도와줘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른이 된 후에 아이를 낳는 게 아니고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어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부부, 엄마 아버지가 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부부, 결혼을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청춘들이 서둘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인생 요지경 속이기 때문에 그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거꾸로 아기를 결국 낳고 내가 아이 아빠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 되고 나에게서 책임감이 생겨나고 그 순간 엄마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내 말투가 달라지고 그리고 이 아이를 낳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약간의 망설임이라도 있었던 그 여자가 뭐 이건 뭐 일고에 재고할 가치도 없는 이 사람이 내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 선후 관계는 누구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 먹을 밥숟가락은 지가 물고 태어나는 거라고. 나중에 제 딸이 당신 같은 사람이나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뵐게요.